자, 봅시다. 이번에 1단원의 두 번째 단락 같이 보시죠. 같이. 자, 지난 시간에는 언어와 국어 생활 중에서 뭐 했죠? 언어와 국어 생활의 성찰을 얘기했지? 그 언어와 국어 생활의 성찰 속에서 대체 언어와 사고는, 언어와 사회는, 언어와 문화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걸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살펴봤어? 국어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반성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언어의 공공성과 담화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자, 보자. 자, 리모컨이 어디 있냐? 자, 보자. 자, 봐봐. 언어의 공공성 먼저 봅시다. 공공성 하면 이제 뭘 얘기하는 거야? 파블릭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성질, 함께 모두가 사용하는 어떤 공통의 성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보면 언어 공공성이 뭐냐?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뭐냐를 한번 보자. 공공성이라는 것은 한 개인 또는 단체가 아닌 한 개인이나 단체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에요. 특정한 집단 안 돼. 한 개인 더더구나 안 돼요.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사회 전체,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언론 매체, 이런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 보도라든가 아니면 행복센터인가? 동사무소 있잖아요. 행복복지센터인가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런 데 가면은 거기서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나름대로 어디? 공공기관, 언론 매체, 여기에는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또 여기서 예상 문제를 뽑아낼 수가 있겠지. 공공기관의 사례에서 공공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런 걸 고르시오. 아니면 대화 양상을 카툰 형식이나 웹툰 형식으로 그린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지적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 나와요. 어렵진 않아. 근데 생소하기 때문에 언제나 눈여겨봐 두셔야 된다. 정확해야 되고요. 두루뭉술하면 안 돼. 거기에 해당되는 적절한 표현이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왜곡이 없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잘못 전달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작은 가능성마저도 다 없이 깔끔하고 클리어하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공정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주관적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게 공공성이에요. 대표적으로 이거 문제 꼭 나올 거예요. 다른 학교도 이런 거 냈더라고요. 토론 진행자가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한쪽 편만 드는 경우, 이럴 때 사회자는 언어의 공공성을 위반한 사례가 된다. 이렇게 돼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관련한 문제를 다뤄야 할지 좀 힌트가 오지? 힌트가 잡히죠? 또 플러스, 기본적으로 플러스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 공공성의 언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확해야 돼. 표현이 적절해야 돼요. 어려워서도 안 돼. 그리고 왜곡 없는 표현이어야 하고요. 공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페어해야 된다는 거야. 어디에 치우침이 없는, 객관적이고요. 한쪽 편을 들지 않는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기본이고요. 플러스 이왕이면 존중하는 언어,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이 공공의 언어, 그러니까 언어의 공공성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거리낌이 있거나 그럴 만한 소지를 절대로 주지 않는
이런 언어 활동, 국어 생활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언어 역시 A 상황, B 상황, C 상황, D 상황 등등 여러 상황에 따라 이러한 공공성을 우리도 갖추어야 하는데요. 사적 대화 상황과 달리 자, 발표, 학급 회의, 학생회장 선거 토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공적 담화라고 그래. 다시 한번 언급할게. 우리가 배우는 이 교과서 이름이 뭐야? 화법과 언어라고 했지? 아까 SNS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아까 같은 경우는 과거 언어와 매체에서 이 언어와 매체 영역이 좀 있었다면 이 두 번째 단락은 지금 현재 고3이 마지막으로 치를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에 많이 해당돼요. 그럼 당연히 이 문제 어려워집니다. 토론하는 장면이 나와. 너희들 시험 봐서 알잖아. 모의고사 그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시험 문제조차 모의고사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이거 한 학기 내내 문학만 했기 때문에 작품 읽고 해석하고 개념 적용해서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과서에는 이런 지문이 안 나올 거예요. 많이 안 나와. 여러분들 책에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뜬금없는 학생회장 선거 토론이 나온다든가 시험 지문에 아니면 어떤 대화 사례 동사무소 가서 어떤 서류를 떼는 과정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적용해야 돼? 뭐야?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화법 지문, 대화 지문, 토론 지문, 토의 지문, 뭐 선거 연설 뭐 이런 거 나온다. 그럼 이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대단원 1단원에 소단원 2단원인 언어의 공공성을 다루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접근해야 돼요. 접근할 때 선생님 설명이 떠오를 수 있도록 지금 잘 새겨 듣죠. 어렵지 않잖아. 막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문법처럼 막 주어 서술어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요. 한번 딱 볼 때 잘 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럴 때 발표나 학급회의나 토론 이런 공적 담화를 다룰 때는요. 나 혼자가 다수의 구성원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제된다. 이거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명확하다 이런 뜻이에요. 깔끔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계 없이 중구난방으로 막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뭘 얘기하고 그 뭐의 하위 범주를 얘기하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 그리고 다른 학교 시험 문제를 봤거든요. 이 구조화된 언어 사용 여러분들과 똑같은 출판사를 가지고 낸 문제야. 여러분들 학교는 아직도 단 한 번도 화법과 언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출제한 적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실지 모른다고요. 우리는 너희들이 1빠기 때문에. 근데 다른 학교는 문학을 2학기 때 하고 1학기 때 화법과 언어를 한 학교들이 덜어 있어. 대표적으로 옆에 학교 S고는 이미 1학기 때 화법과 언어 했단 말이에요. 걔네들 어려워. 60점 초반인 3등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던 대로 잘 하면은 등급 확 올릴 수 있다고요. 여기서 잡아야지. 문화에서 잡기는 애들 다 잘하고 못한 애들은 여전히 못하지만 우리 정도 되면은 그래도 위 등급에서 놀잖아. 응? 그렇지 않아? 근데 이런 데서는 조금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그 갭이 좀 많이 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봐요. 구조화된 어떤 기출문제 맞냐면 막 대화를 하는데 얘가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걸로 내려오든가 아니면 뭐 어려운 거에서 쉬운 쪽으로 쉬운 거에서 어려운 쪽으로 나름대로 어려운 내용에서 쉬운 내용으로 알기 쉽게 풀어 쓰든가 아니면 쉬운 내용에서 점차 어려운 내용으로 알고 가든가 아니면 작은 범주에서 큰 범주로 가든가 아니면 큰 범주에서 작은 범주로 오든가 이렇게 하는 게 구조화된 언어 구사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교과서에서 출제한 것 중에서 어떠한 발화자가 구조화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야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이런 식이었다는 걸 한번 얘기해 줄게요. 나는 돼지고기가 좋아. 나는 그 삼겹살에 소스가 좋더라고. 난 근데 항정살이 좋아. 근데 항정살에 찍어 먹는 기름 뭐 하다가 갑자기 나는 돼지고기가
고기처럼 난 소고기도 좋아하면서 갑자기 소고기로 넘어가고 이게 위층 그러니까 위계가 없는 층위가 불분명한 거면 대체 쟤는 뭐가 좋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걔는 뭘 잘못한 거니? 대화 속에서 구조화된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청자가 그 말이 그래서 넌 대체 뭘 좋아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지문이 끝났어. 그 지문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는 이걸 딱 찾으면 돼요. 구조화된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괜찮아? 좋아. 그 다음에요. 또 나온다. 블로그, 인터넷 동아리,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하는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전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한 개인이 만들어낸 담화가 누군지 내 말을 듣거나 읽게 될 사람이 누군지 몰라. SNS상에서는. 그렇지 않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또 이상하게 재생산돼요. 나는 국어 문제 푸는 게 난 너무 좋아서 심심할 때마다 국어 문제를 풀어. 이렇게 SNS에다 올렸다 치자. 걔가 재생산된 언어의 결말은 어떨 것 같아? 중신 니 잘났다 이렇게 했죠. 그렇지 않아? 자기는 솔직한 마음을 전달했을 뿐인데 그 잘하라고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응? 심지어 멀쩡한 것도 이상하게 왜곡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좋아. 그 대답의 결말은 어떨 것 같아요? 병신 아스날이지. 뭐 이렇게 결국엔 병신아 소리는 꼭 듣게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잘하라고. 그런 거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요. 애초에 그런 것들은 쓸데없이 쓰지 말라는 얘기지. 쓰려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게끔 아니면 공감을 못한다면 설득할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해요. 근데 요즘에 너희들은 관심 없겠지만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와 진짜 대한민국 인터넷이 만들어진 이래 아마 그 SNS 글의 왜곡은 아마 최고조인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그 정치 이런 데 관심이 없잖아. 선생님은 이쪽 저쪽 다 보고 하는데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쪽이든 지지하지 않는 쪽이든 다 반감이 생기더라고. 이걸 이렇게 편집을 해? 내가 봐도 아닌데 불쌍하네 엄청. 좋은 의도였는데 이렇게 된다고? 매장되네. 이게 뭐라고 이게 대단한 것처럼 포장되지? 막 이렇게 된다고요. 이 특성을 잘 알면 다양한 SNS 매체들을 활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언어 공공성을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매도하는 글 아니면 불필요하게 불필요하게 띄우는 거. 요즘에 홍명보 감독이 되게 유행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심지어 이게 팀이야 할 때 있죠. 그 쓰레기통 때려 부시는 거. 그게 홍명보가 누구 걸 따라했을까?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고 특이한 행동은 아니잖아. 감독이 화나면 그 라커룸에서 애새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또 네티즌들은 과거 지네딘 지단이 감독했을 때 라커룸에서 쓰레기통 찬 영상을 어떻게든 찾아냈어. 홍명보 지단 따라 하면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설마 그걸 따라 했겠냐고. 그냥 나름대로 화가 나서 했겠지. 근데 상황은 좀 비슷하긴 해. 근데 각도가 좀 다르긴 한데 홍명보 이것마저도 따라함. 능력 뭣도 없음 이렇게. 나도 홍명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홍명보라고 해봐.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럴 것 같아요. 그 진짜 사람 매도하는 거 손가락 핑거 워리어라고 한다며요. 손가락으로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1대 1000만으로 맞짱 뜰 때는 손가락만한 게 없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SNS인데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최근에 그 배우 중에 하영이라는 배우 있지. 그거 알아? 원래 본명은 안하영인데 그 아버지도 의사고 할아버지도 의사고 증조부도 의사였다면서요. 근데 그 증조부가 고종의
주치의였다면서요. 응? 고종이 독살됐다. 독살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명확한 바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미 일본이 당시 일제가 조선을 먹었는데 굳이 고종을 꼭두각시로 데리고 있는데 암살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고, 암살임이 확실하다, 시신의 모습을 기록한 결과 독이 퍼져 몸에 독이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고종 치료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 배우의 중조부는 고종 암살자가 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암살자의 자손이군. 또 이런 것도 있다. 역시 무능한 고종을 암살한 그 배우의 중조부는 역시 애국자. 야, 이게 수준 있는 그거냐? 어이없어서 요즘에 그걸 계속 본다니까요. 대체 이 얼굴 없는 이 손가락 갖고 전쟁하는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수업 시간에 걔네들을 버러지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 그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인간들의 끝은 어딘지 요즘 그거 쏠쏠하다. 선생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요즘에 댓글, 내가 보는 댓글은 뭔 줄 아니? 선생님 옛날에 인강했을 때 댓글이랑 난 너희들 영상 보라고 올리면 봤어요라는 세 글자 치기 싫으면 봄, 이 한 글자라도 반말해도 이거 봄 이거라도 하라. 난 그거 빼놓고는 안 보는데 요즘에는 그거 봐요. 그거 대체 얘네들의 민낯은 어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 공공성을 저해하는 언어 생활은 어디까지냐. 진짜 바닥을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흥미있게 봐요. 나는 어느 쪽도 아니야. 그냥 국어 선생으로서 좀 정상적인 언어, 그 다음에 정확한 팩트체크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공공성을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요. 자, 다음 신문기사, 뉴스 보도기사 한번 봅시다. 대형 산불 때문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무슨 지역에서 구호 물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헌옷을 기부하면 이재민에게 도움이 된다 라는 정보가 잘못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지네들이 입다 버린 헌옷을 53톤을 쌓아놓은 거예요. 이 옷들을 보관하고 처리하는데 돈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좋은 마음으로 나선 일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다 보니까 구호 물품이 아니라 이제는 이재민들을 괴롭히는 짐이 된 셈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정보 전달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자, 이 사례는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 공공성을 갖추지 않았을 때 담화가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전달되잖아? 제대로 팩트체크가 되지 않잖아? 이렇게 되면 좋자고 한 일이 문제로 둔갑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야. 언어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내가 나랑 친한 사람, 내가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쓰는 언어가 아니라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가 지녀야 할 공공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언어의 공공성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일반 개인이지만 내 아이디를 가지고 어떠한 SNS에 글을 올릴 때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공적인 판에다가, 공적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릴 때는 공적 책무를 지녀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정상적인 윤리 의식도 가져야 되겠죠. 거짓도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실을 왜곡해서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한 언어들을 구사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여기에다가 정확성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말투, 그 다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 측면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에 특별히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어떤 특정 집단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말을, 아니면 어떠한 정보를 잘못 흘려서 역효과가 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불필요한 인력과 불필요한 경비가 드는 게 아닌지를 끝까지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한 개인이 만들어냈던 그 담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 다 모두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언어의 공공성을 지키는 올바른 길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보세요. 생긴 것도 봐봐. 보세요. 이거 너무 형편없는 음식이었어요. 곧 망할 가게예요. 불보듯 뻔합니다. 저번에 어디에서 들었는데 사장님이 위생수칙도 지키지 않는다더라고요. 봐봐 이거. 얼굴에 심보가 그냥 덕지덕지 붙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자. 두 번째야. 언어 공공성은 무엇이 필요하냐? 요건이 필요해요. 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사실이어야 한다.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팩트에 기반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언어여야 한다. 물론 저는 배달 음식을 제 스스로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걸 잘 몰라요. 전 진짜 앱도 없습니다. 배달 앱도. 먹고 싶으면 사 먹거나 만들어 먹거나 하면 되지. 또 이거 하면 또 딴 얘기인데, 개꼴비기가 있었어요. 개꼴불견. 강남인데 선생님 강남에서 수업을 하는데 항상 거기 테라스가 있거든요. 테라스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정해진 시간에 오토바이 한 대가 와서 커피를 하나를 포장해서 건너편에 있는 빌라로 배달을 하는 거야. 얘기한 적 있었니 이거?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래 시원한 게 없어서 그냥 시원한 걸 빨리 먹고 싶었나 보다. 그 다음 날에도 또 똑같은 시간, 뭐 차이가 나왔죠. 5분 10분. 등치 이만한 라이더가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올라가요. 그러면 계단 올라갈 때, 높은 빌라가 아니어서 3층인가 4층에서 계단 올라갈 때 계단 불이 퐁퐁퐁 켜져요. 반드시 4층이에요. 왜냐면 4층까지 켜졌으니까. 그 하나 배달하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저씨는. 그리고 누가 먹을까? 저 하나를 왜 매일 저렇게 시켜 먹을까?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아요. 그래서 나도 습관이 생겼다니까. 그 수업 끝나고 그 시간대 되면 거길 가요.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또 해. 누굴까? 그래서 어떤 놈이 나오는지를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4층이 이 집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여길 배달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만 내가 찾으면 되잖아. 그 머리는 부스스해가지고 어느 여성인데 껌 질겅질겅 씹으면서 슬리퍼 끌고 나오더라고. 저 여자 혼자 사는데 저걸 그렇게 하나씩 배달해 먹었구나. 다리가 불편한가? 내가 왜 이 얘기한 줄 아니? 그 옆 건물에서 배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천복집 염소 배달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서 먹으면 되는 거를. 거기서 와서 이걸 배달이 이렇게 오는 거라니까요. 물론 배달하라고, 배달해야지 라이더도 수익이 생기는 건 맞긴 맞는데 나는 그 태도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직업이나 있는지, 아니면 나올 때 머리라도 좀 빗고 나오든가. 봉두난말, 마치 그 있잖아, 그 사극 보면 목 잘리기 직전에 그 봉두난발되는 헤어스타일 있죠. 그걸 해갖고 내려와서 껌 질겅질겅 씻고, 쓰레기도 거기 빌라 옆에 쓰레기 내가 나 원래 그런 성격 아닌데 계속 관찰을 하더라고. 얼마나 더
나뉠까? 하나씩 발견돼요. 일반 쓰레기봉투를 갖고 와요. 일반 쓰레기봉투. 거기 쓰레기봉투 버린 거 있거든요. 나 같으면 3발짝 걸어가서 거기다 세우거나 넣겠다고. 묵지도 않고 그대로 던져요. 그럼 그걸 누가 치워? 그래서 선생님 성격 아는 사람 알지? 새벽에 출근하잖아. 새벽에 출근하고 주차를 하는데 항상 주차할 때 그 쓰레기 청소하는 차가 와요. 난 그 아저씨가 그 여자가 버린 거 주워 담는 걸 봤어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관심 있으면 다 보여. 와, 진짜 못생겼다, 진짜. 얼굴이 못났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이 못돼 처먹었다. 응? 묶어서 두면 되잖아, 이렇게. 응? 선생님이 맨날 깜빡해서 잠깐 하고 교무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마치 당장 참수되는 대역죄인의 모습을 해가지고 껌을 질겅질겅 씹고 이렇게 버린단 말이야, 이거. 야, 너희들은 진짜 그러지 마. 어차피 치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왕이면 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편하게 불편하지 않게 하면 낫지 않니? 그 나중에 자기 자신한테 고스란히 돌아와요. 하지 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말도 조금만 더 생각하고. 물론 그래서 뭐 이 얘기하다가 새긴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나는 배달 음식 안 먹어봤지만 누가 이제 배달 음식의 황태자가 또 있잖아, 우리 학원에 김병욱이라고. 알아, 익히? 배달 음식이 아니면 김병욱 선생님이 이제 혼자니까 음식 해 먹기가 힘든 거야. 난 처음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 내가 사들고 갈게. 굳이 배달을 왜 먹냐? 쓰레기 나오고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삼겹살을 배달해 먹더라고요. 그럼 그게 맛있나? 몰라서 한 번도 배달로 삼겹살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런 대로 맛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맛있을 수가 있어? 삼겹살은 이렇게 불판에서 그렇게 맛있지. 그랬더니 그럼 불판이 와? 그랬더니 그럴 리가요. 근데 막 구운 거를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비닐 싸서 와요. 그 은박 비닐 있잖아. 그 은박 비닐도 쓰레기잖아. 가서 나랑 먹자고, 나랑. 근데 또 그거 먹으면서 또 TV 보는 맛이 있다는 거야.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물었어. 자, 우리가 삼겹살을 고깃집에서 굽거나 집에서 구우면 맛있지. 맛있는 걸 100으로 잡자. 배달해서 먹는 거의 온도와 맛은 어때? 100을 기준으로 7, 80 그러더라고요. 가격은 좀 더 비싸. 그게 뭐가? 그냥 나랑 가서 구워 먹자. 어디 가게 가서. 그게 더 맛있지. 근데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집에서 혼자 먹고 싶을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어찌 됐든 근데 또 물어보죠. 언제나 맛있었어? 맛있어? 나는 별로예요라는 말을 유도한 건데 그래도 맛있었다니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맛없을 때도 뭐 있나, 뭘 시켰는데 다시는 거기 안 시켜야 되겠다고. 거긴 망해야 될 집이라고. 나 이거 보고 김병욱인가? 너무 형편없는 음식이었어요. 곧 망할 가게예요. 불보듯 뻔합니다. 저번에 어디에서 들었는데 카더라 아니야, 카더라. 사장님이 위생수칙도 지키지 않는다더라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의 느낌이야. 자, 이것도 한번 따져보자. 느낌이야. 곧 망할 가게예요. 불보듯 뻔합니다. 망할 가게라고 어떻게 알아? 이거는 의도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지닌 추측이죠. 그 다음에
저번에 어디에서 들었는데 사장님이 위생 수칙도 지키지 않는다더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출처도 없는, 증거도 없는 부정확한 정보죠. 이거 만약에 저 정보가 잘못된 거라면 가게 하나 날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소상공인 하나 날리는 거라고요. 물론 파는 사람도 잘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사실과 진실의 언어를 했다면 이번에는 정확한 언어를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언어의 공공성을 갖추려면 어문 규범도 지켜야 하고요. 어법에 맞는 언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면 당연하죠. 내용 전달이 정확해지겠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 있겠죠. 얘들아, 신뢰는 정확성과 연관된다. 알아두세요. 선택지는 신뢰로 나오고 우리 문제 풀 때 정확성으로 풀면 돼. 자, 봐봐. 우리 학교 축제의 노래 경연대회에 참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뭐냐 이거. 야, 이거 부끄럽다. 경연대회에 가서 의자에 앉는다라는 거잖아. 참석이 잘못됐죠. 참여라고 해야 되죠. 정확한 언어를 쓰지 않은 거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없죠. 누가 이렇게 쓰니? 이렇게 안 쓴 지 40년 됐다. 40년. 언어를 바꿔 써야 되겠죠. 며칠에 열리나요? 7월 4일에 개최됩니다. 헐.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되나요로 해야 되겠지. 정확한 언어를 구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상자의 선정은 현장의 호응 점수와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봐봐. 수상자의 선정이 주어부죠. 선정은 순위를 결정한대요. 이게 정상적 문장이니? 현장의 호응 점수와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얘들아, 이거 화법과 언어잖아. 이거 할 때 문장 구조 나와요. 시험 문제. 어려워졌다고요. 계속해서 볼게. 자, 이번에는 담화 상황에 적절한 언어를 봅시다. 공공성을 갖추어 의사소통을 할 때는 담화 상황에 맞는 언어를 적절하게 쓰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발표자가 우리 모둠은 되게 중요한 주제를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뭐야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 앞에 나와서 발표하려니 레알 뻘쭘하니까 정신 나갔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둠은 우리끼리 쓰는 말이지 짝퉁의 공식 언어는 아니에요. 가품이라고 하죠. 가품. 짝퉁을 구입하는 소비자 심리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아까 개 같지 않냐? 개? 그 별점 1점 주네? 걔 학교 와서 이럴 거예요. 휴대전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보세요, 이건. 이동전화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일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각종은 뭐야? 각종이 잘못됐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일정은 뭐야? 뭐 통이라든가. 그래서 읽는 사람 뭐겠어요? 자, 봐봐. 아까 했던 가의 발표에서는 학급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되게와 같이 사적 상황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나 레알, 뻘쭘하다. 레알도 그게 리얼이지 왜 레알이라고 하는 거야? REAL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니? 몰라서 묻는 거야. 그래서 레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알은 로열이죠, 로열. 레알 마드리드 할 때. 로얄 마드리드, 왕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아, 부끄러워서 창피해 죽겠어. 이런 거 그런 말도 좀 알고 써야지. 나의 일정, 각종 이거 어쩌라고요? 무슨 일정이고 무슨 각종인데.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어떠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언어의 공공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안내방송, 계약서, 사용설명서 등 정보가 명확해야만 하는 그 언어에서는 반드시 모호성을 피해야 되겠죠. 그렇지? 괜찮아?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의 공공성을 갖추려면 사용하는 언어의 표현이 공정하고 중립적인지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특정 집단을 너무 차별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제가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찬성 측에서는 부실한 근거로 터무니없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회자가 반대쪽에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반대측의 발언이 더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사회자는 판단하면 안 돼요. 중재를 하거나 내용을 그러니까 토론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진행해야죠. 그 다음에 봐봐. 효자 상품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결정장애, 살색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잘못됐을까? 특정 집단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말이에요. 저걸 안 사면 불효자야. 효자 상품이에요. 그럼 안 사잖아. 그럼 난 불효자야. 이런 거 잘못했다는 거죠. 결정장애? 문제 있죠. 진짜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말이죠. 살색? 이건 없어진 지 꽤 됐죠. 이거는 인종차별이죠. 자, 그 다음 거. 가에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는 사회자가 반대쪽에다가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부실하다, 터무니없다라는 객관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고요. 편파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의 말들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차별, 소외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효자 상품은 그냥 인기 상품이라고 하면 되고요. 우유부단한 태도 또는 살구색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거 봅시다. 이번에는 존중과 배려의 언어입니다.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역시 공공성을 갖추는 중요한 요건인데 볼까요? 후보 1위 동아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축제 동안에 아닙니다. 축제 기간으로만 한정하여 동아리 활성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만 들어주세요. 1번 후보는 동아리 회장을 해본 적도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요즘 특정 정당 당대표 후보 토론의 장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거의. 교과서에 있는데 이걸 보다가 최근 며칠 전에 있었던 특정 정당 당대표 선거 기간이잖아. 알아? 내용? 그치. 정작 나라를 이끈다는 정치인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지키지 않고 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되겠어요? 토론 상황에서 후보 2는 상대 측 발언 중간중간에 끼어들죠. 그래서 상대 측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안 해봤잖아. 이런 거죠. 의사소통에 참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잖아? 그러면 의사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 얻기 어려워요.
상대방을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누가 듣겠냐고요. 또 불특정 다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말을 쓴다거나 낯선 전문 용어, 외국어를 지나치게 사용하잖아요. 그럼 내용 전달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의사소통하는 데도 어떤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죠. 거의 다 왔어. 자, 무슨 고등학교 체육관 공사 안내문. 자, 이것도 좀 심하죠. 마스터 플랜에 따라 명일부터 체육관 보수 공사를 실시합니다. 마스터 플랜이 뭐예요? 이거 불필요한 외래어잖아요. 외국어잖아, 그렇지? 이거 뭐야? 원래의 기본 계획에 따라 명일? 굳이 명일이라고 뭐라고 그래? 내일이라고 하면 되죠. 내일부터 체육관 보수 공사를 실시합니다. 체육관 주변에 차폐가 뭐야? 가림막이죠. 가림막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타설 기간에는 운동장, 타설 기간 그냥 타설은요. 콘크리트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타설이라고 하면 알아듣겠냐고요. 맞죠?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스터 플랜 타설은 구성원 대부분한테 익숙한 말은 아니에요. 외국어, 전문 용어죠. 또 명일, 차폐와 같은 한자어도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알겠죠? 좋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를 지금 풀어보십시오.